9월 6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후미진 골목으로 끌고 가 소주병과 철골 자재, 의자 등으로 사람을 1시간이나 무차별 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폭력을 알고 보니 14살 여중생들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리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그릇된 인식이 청소년 범죄를 더욱 잔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점점 더 잔인해지는 청소년 범죄와 우리나라의 소년법,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동영상 보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못 보겠던데요. 심약한 저 같은 사람도 못 보겠더라고요. 무료 급식을 1년 동안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서워요. 네, 그 안에는 또 다양한 범죄자들이 같이 말로 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말로. 그렇습니까? 예. 푹. 교정시설 내에서는 폭력 20년 산 사람들. 교정시설 내에서는 폭력이 없습니까? 일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네. 예. 너무 살벌해요. 근데 저 보니까 막, 그렇습니다. 피 흘린 거 보고 양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정말 또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여자아이가 있고 해서 예. 소름 끼쳐서 정말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또래요? 예. 딸 있나요? 예, 예. 몇 학년이에요? 저보다는 조금 더 어립니다. 저보다는. 저는 딸이 고2인데 예. 또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왕따로 지내갖고 아유, 그럼 예. 더더군다나 이제 마음이 더 아프셨겠죠. 무감각 왕따. 다른 사람 왕따 시키는데 자기는 왕따인지 모르는. 그거 별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따님의 명예를 훼손하시는 건.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래갖고 저 이제 캐나다로 운동시키다 운동도 안 돼서 캐나다로 보냈는데, 한 번 내가 그 일기장을 보고 한참 운 적이 있는데, 그 일기장에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다. 아이고.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 또래 애들 또 유행어였대요. 아우,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내 정치든 뭐든 관계없이 이거 보내야겠다. 자식이 가장 크죠. 근데 저 아이들도 사실 대한민국 아이들인데 저 그러니까요. 모습이라서 예. 너무 처참합니다, 사실. 저 엄마가 벌써 2달 사이에 저런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처음 자리하셨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직 경찰로서 네. 얼굴을 듣기가 부끄럽죠? 네, 경찰관이 이제 이번에 부산 사건, 강릉 사건, 사실은 굉장히 미진한 수사, 그리고 이 피해 아동들, 피해 청소년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그런 심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업무에 매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으로 사실 저는 솔직하게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보면 저런 피해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예. 평생 트라우마, 애상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청소년을 향한 어떤 가해, 잔혹한 그런 범죄, 정말 국가적으로 시스템 총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하는 알겠습니다. 교훈을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전직 경찰로서 부끄러우니까 카메라 보지 말고 고개 숙이고 말씀하시죠. 김대현 기자님,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방송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보는 분들이 너무 이 정치나 사회 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프트하게 연성화시켜갖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보는 분들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얘기하면 정말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국민들, 많은 네티즌들 혹은 시청자들께 욕먹을 정도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웃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예.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중범죄 사건이 연간 2,00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요? 네, 청소년 사이에서. 와. 그리고 이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예. 만 10세부터 14세, 지금 이제 이 사건 부산에서 그렇죠. 발생한 이 폭력 만이죠. 사건의 아이들이 10세부터 14세.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14세였는데 이 아이들이 법원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데 이것 또한 연간 몇만 건씩 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져서 처벌까지 혹은 보호 처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법무부의 기본적인 통계 자료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 또한
그 아이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가정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1일 그 부산 사상구의 한 공원에서 예. 여중생 2명이 그 동갑내기인 여중생을 폭행하고 그 폭행한 장면을 또 찍어서 그대로 SNS에 또 본인들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범죄 2명인 줄 알았더니 결국 4명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 전에 또 7월 달에 1차 폭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복 폭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범죄 의식이 기본적으로 좀 결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시중의 여론이라는 것은 이 폭행이 일반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극악무도한 범죄다. 이런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 이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처벌을 하는 것이 응당 맞다, 예, 옳다. 이런 알겠습니다. 주장을 하고 김 있습니다. 기자님. 네네. 자, 평가도 평가지만 지금 이제 하도 기사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겉돌면서 기사를 접해요. 그래서 기사 이제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서 7월에 폭행이 있었고 보복 범죄라고 하는 보복 폭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요 경과 과정만 조금 드라이하게 네네. 아주 팩트만 좀 전해 주시죠. 네. 정리를 해갖고. 지난 7월 달에 이 피해자인 C양이 동갑내기인 A양, B양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갑내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 14세의 동갑내기입니다. 당시 피해를 받고 나서 14세가 넘었나요? 14세인가요? 만 14세입니다. 정확히. 당시 피해를 입고 나서 이 사건을 C양의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조사가 다소 미흡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가해자인 두 학생은 거기에 대한 빌미를 잡고 계속해서 이 피해 학생에게 뭔가 좀 가학적인 협박을 표현도 하고. 하고 협박도 예. 하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2개월이 지난 9월 1일 날 예. 다시 이 C양을 불러갖고 또 폭행을 재범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학생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통화를 했다는 게 명분이었고 또 다른 명분은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혹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거만하다 뭐 이런 건데 비교적 일상적인 생활에서 누구나 좀 범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이랄까요? 예. 이런 건데 그 갈등의 해결 방식은 굉장히 폭행적이었죠. 그리고 유인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유인을 했는 물론 이제 집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안 받으니까 그 결정적인 장소에서 이 친구를 데려다가서 이제 어떤 으슥한 공원 예. 한 귀퉁이에서 폭행을 가하게 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양주열 변호사님. 저러면은 7월서부터 그 폭행을 했고 7월의 폭행의 원인은 뭡니까? 6월 29일, 그러니까 7월 초 6월 29일 예, 6월 폭행이었는데 그 6월 29일이면 87년 6.25 선언이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폭행이 이제 그 가해 학생, 예. 가해 학생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가해 학생 남자친구가 이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나 봐요. 예. 그래서 그 통화를 하게 된 걸 계기로 해서 노래방에서 때립니다, 처음에. 1차 폭행은.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와 왜 통화를 그렇죠. 하느냐? 왜 전화를 시기질 하느냐. 투심으로 너 사이에 끼어들었고 내 남자친구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상적인 뭐 이런 예, 얘기였겠죠.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빌미로 노래방에서 폭행을 하는데 노래방에서 때리면 이게 2차 노래방 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폭행도 그렇고 1차 폭행도 그렇고 너무 잔인하고 이 아이들의 범죄로 믿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안에서 때리는 소리가 못 나가게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마이크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고요. 그때도 이미 얼굴이 만신하게 되는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 후드티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갈 때 또 후드티를 뒤집어 씌워서 어깨동무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 사장 입장에서는 아이가 안에서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1차 폭행 때도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1차 때 신고를 했고 1차 때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 피해 여학생이 제 생각엔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웬일인지 모르는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보복이 두려웠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 게 문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은 어떻게 입장을 했냐면 원래 이제 경찰은 옆에 있어요.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피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피해자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이 가해자 얘기를 듣는 게 순서니까 예.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여러 번 알아보려는데 연락이 안 돼서 못했다는 건데 제 수습에는 아마 이 여학생은 신고를 해놓고도 나중에는 두려웠을 것 같고 또 그 경찰들이 학교에까지 연락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오히려 가해 학생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 더 가혹한 폭행이 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저는 좀 안쓰러워요. 그리고 이번에 폭행할 때는 유인 폭행이라고 보도 나오는 건 지금 확신이 안 된 건가요? 확실하게 확인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오늘 정도에 아마 영장을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바로는 뭐 다른 이유로 해서 불러냈다며 거기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있었고 예. 그다음에 공장 근처로 데려가서 인적이 굉장히 으슥하고 주변에 막 흉기 같은 것들 위험한 물건이 널린 곳에 미리 데려가서 장소 그러니까 다 배정을 한 거예요. 섭외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장소 이렇게 답사도 사전 해놓고 답사를 여기가 합니다. 가장 적합할 것이다. 예, 예. 인적도 드물고 예. 흉기를 쓸 수 있는 것도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폭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애가 그냥 겨우 겉옷까지 정도 가려서 상처를 입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오죽했으면 보고 신고를 길을 가다가. 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백 팀장님, 네. 1차 폭행 때부터 한번 좀 네. 어쨌든 뭐 지금 기사 나온 거로 추정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좀 이렇게 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경찰의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왜 그때 제가 묻겠습니다. 왜 축소를 했는지. 네. 이제 6월 29일 날인데 이 가해 학생이 5명으로 지금 나와 있죠. 6월 29일 5명이에요? 6월 29일 날도 전체 흐름이 전체적인 학생 애들이 5명이었어요. 이번엔 4명.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3학년이죠. 예. 지금 피해 학생은 2학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여학생이 내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 남자친구랑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3학년은 다른 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여학생을 만나서 추궁을 하고 이제 구타를 시작을 한 거죠. 방금 양지열 변호사 설명하셨지만 그런 상태인데 이게 6월 29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머지 그 학생 말고 나머지 4명의 학생은 그 다른 학생들은 이제 가담을 하긴 했는데 예. 아주 주 가담은 아닌 것이죠. 그 타 학교 3학년 학생이 집중적으로 주도적으로 구타를 했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서 30일 날 부산 그 강서경찰서에 신고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 아이를 진술 조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데 이미 가출한 상태였어요. 그게 연락이 안 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연락을 했는데 결국 이 사실이 이 가해한 여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피해 학생도 가출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상태인가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피해 진술 조서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결국 출석 요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어도 피해자가 진술이 안 되니까 이제 가해자의 특정을 해야 되는데 피해 진술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좀 미진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사실을 한 가해 학생들이 너 만나면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학생 계속 가출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이 지금 그 피해 학생이 아마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못 나가고 했던 부분들은 이 가해 학생들을 피해서 다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결국은 이 사건이 보도가 되기 이전에 2차에 걸쳐서 9월 1일 날 폭행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9월 1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 학생이 집에도 연락이 안 되고 학교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때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30일 날 한 거죠. 그렇죠. 6월 30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이 찾아갔을 때는 연락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피한 겁니까?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피해자가 일단은 경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피한 걸로 그렇게 피한 알려지고 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엄마하고는 딸하고는 연락이 돼서 어쨌든 신고는 했지만 이후에 2차, 3차 추가 조사가 안 됐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2차 그 9월 폭력이 1일 날. 일어난 것이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혹시 내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도 자, 9월 1일 사건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죠. 9월 1일. 네, 이제 9월 1일 날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아이가 빌려간 옷을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여학생은 그 한 명의 여학생이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하고 그 현장을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예전에 나를 폭행을 했던 가해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 3학년 학생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무려 1시간 정확하게 40분간의 무차별한 1시간 40분이요. 폭행을 당하게 된 거죠. 1시간 40분. 네. 결국 지나간 시민이 이걸 발견하고 혈흔이 온 몸에 묻어 있고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의 이 학생을 발견하고 119와 112에 신고를 하게 된 저기 지금 것이죠. 그 CG 나온 거 보니까 가해 학생들이 15세, 14세, 13세. 그러니까 학년으로 따지면 3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1명, 1학년 학생 1명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4명인데. 근데 저 이제 D양은 1학년 학생일 수도 있고 일찍 들어간 2학년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지금 그 언론에 잘 특정이 안 돼요. 그냥 저 나이로만 나오고. 지금 13세라고 하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올해 9월 이후에 생일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서 같은 만 학년이면서 14세가 안 되고 9월 이후에 생일이기 때문에 13세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처분이나 그 반성이나. 내용 조금 이따 네. 차근히 짚어보고요. 김대영 기자님.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은 경찰을 통해서 보도된 게 아니고 SNS 상으로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SNS 상에 알려진 걸 기자들이 먼저 쓴 겁니까? 아니면은 경찰을 통해서 알려진 건가요? 사건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양 변호사님 알고 왜냐면 계시나요? 이게 그 기자님들도 모를 정도로 네. 시청자 국민들이 지금 두루뭉술하게 퉁퉁퉁퉁 기사들이 치고 넘어가는데 어디에서 허점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SNS에서 화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폭력에 경악한 어떤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걸 퍼날랐죠. 처음엔 이렇게 됐던 거로 네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16세 다른 선배한테 이제 이걸 보내줘 SN 그렇죠, 보내죠. 그 사진을 맞습니다. 찍어갖고 네네. 보내고 감옥 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그 선배가 너무나 끔찍해갖고 그 선배가 SNS 상에 올렸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가해 학생이 가해 그 학생을 때리고 폭행을 하면서 그걸 동영상을 찍습니다. 동영상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 그 남학생 선배한테 그걸 동영상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결국 이걸 SNS상에 옮긴 남학생 겁니다. 선배가 올린 거군요. 그렇게 돼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처음에 문제가 됐던 전화 통화했던 그 선배라고 하는 건 아직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선배 남학생한테 올리니까 너무나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그 학생이 올린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보도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다시 이 보도의 원점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1차 폭행이 지난 7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폭행 가해자 측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복 폭행이 났다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는 부분이죠.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올려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게는 신고를 하나요, 누군가가? 기자들이 이제 처음에 이게 사건이 알려지고 화제가 되니까 기자들이 부산경찰서에 다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전화하고 그렇죠. 소년계가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정말 백균영 팀장에 계시지만 죄송스럽게도 여기서부터 경찰이 좀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기자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고 이 상황 파악을 하니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경찰에서. 이때 사건 접보는 된 건가요? 네, 사건 접수는 이미 돼 있었죠. 사건은 접수가 돼 있는데 별일이 사건 접수는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접수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접수를 했죠. 피해자 어머니가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2차 사건 2달 전에 폭행이 있었다는 것도 피해자 어머니가 이 SNS 신고를 신고를 올린 했죠. 겁니다. 예.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찰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게 중상은 아니라는 식의 답변이 옵니다. 이게 상처였다고 땀 때문에 사진이 그렇게 찍힌 거지 중상은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피와 사진이 버무려져서 좀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진에 거지, 보였지 뭐 실제 큰 사건 아닙니다. 골절도 아니고 큰 사건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이 온 겁니다. 예. 그랬고 또 이 어머님이 이 사진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그런 모습의 사진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이게 안쓰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조차도 막아달라 그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응도 없었던 걸로 보여요. 경찰에. 그래서 어머님이 더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엄마는 경찰한테 이 사진이 돌아다니니까 좀 막아주십시오. 그것도 요구를 했다는 거고 경찰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래서 왜 아무 조치도 안 취했어요, 백 팀장님? 이 사실 지금 경찰이 대응이 여기 좀 질문 한번 답변하세요.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찰은 할 얘기 없어요. 알겠습니다. 백 팀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다. 하여튼 1차 폭행 기사가 언론에 났을 때도 이게 보복 폭행의 가능성이라 이런 부분도 경찰에서는 이 얘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종의 좀 축소된 상태로 기자들은 이제 경찰에서 브리핑을 해준 대로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기사 썼죠.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어머님이 또 화가 나서 이게 사건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SNS에 또 폭로합니다. 그래서 더 커진 거예요, 사건이.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사건은 무척 큰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저기서 나와 있던 지금 동영상은 본인들이 찍은 건 아니고 근처에 있던 CCTV에서 잡은 거죠. 그렇죠. CCTV까지 이제 그때 백 팀장님, 아까 제가
야단 쳐서 죄송한데 원래 감옥을 보낼 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야단 치면 감옥을 안 보내요. 경찰이 그 엄마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기자들이 연락 오고 그랬을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경찰은? 사실은 이제 그때 진단이 팩트가 2주 상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2주밖에 안 나오죠? 아니 그 최초 사건에 6월 29일? 네, 6월 29일 날 그 폭행 사건은 상해 진단이 2주가 이제 첨부된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찰이 중상으로 보는 건 3주 이상을 중상으로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학생이 14세밖에 안 된 아니 아이고. 근데 이 사건 지금 9월 1일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9월 1일 사건 이전에 진단서 제출된 건 2주로 지금 예, 알려지고 2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피해자 진술도 안 되고 그래서 최초의 기자가 물었을 때 최초의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중상이 아닌 걸로 했지만 상당히 대응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자들은 지금 이 SNS상에 도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물었더니 경찰은 6월 29일 초동 단계의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런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노래방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넘는 이해는 그런 좀 폭행을 되네요. 당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수사가 미진하고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축소나 조금 약간 은폐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오히려 듭니다.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자 이게 1차 폭행이 있었고 그때는 2주 정도의 진단이 왔고 지금 이 사건은 신고는 들어왔지만 사건 그 수사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정치가 얘기를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법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오픈 공개를 하고 정말 사실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고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일각에서 경찰의 대응, 수사 미진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경찰 개혁 특위가 가동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최강욱 변호사 거기 들어가고 네네, 경찰청에. 예, 경찰청에 그리고 경찰 내 적폐 세력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 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경찰 내 적폐 세력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제가 단어는 못하지만 예.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품성이나 자질 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아, 있다는 거죠. 네. 적폐 세력 청산해야 된다. 아니, 그거는 그냥 의견만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경찰 내 적폐 세력이라고 칭하긴 좀 그렇고요. 예. 상당히 어쨌든 경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다. 말투가 조금 애매모호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처음 나오셔서 이제 여기 분위기를 좀 익히라고. 네. 자, 김대영 기자님. 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의 미진한 대응 때문에 온라인에서 SNS상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제 전 국민이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국민이 수사관이 돼서 이 사건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자. 그래서 국민청원이 오늘 오후까지 한 20만 건 가까이 아니, 올라왔다고 그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으로 갔다가 또 어떤 분이 지금 소년법 예. 어떤 분들이 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다. 또 규정 변호사가 있었겠죠. 네, 네. 소년법입니다. 그래갖고 방향을 틀어서 소년법 개정으로 이제 청원이 다시 올라간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20만 명이 넘었다. 20만 건 가까이 갔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공범자들 상영자 수하고 관람객 수하고 비슷해지네요. 그렇게 되나요? 예. 네. 공범자들이 지금 한 2, 3일 전에 월요일 날 넘었거든요. 근데 이걸 예상하는 분들은 100만 건이 넘어갈 것이다라고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분노하고 갖고 같이 분노할 일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경찰의 입장은 뭔가요 이제? 그 철저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 긴장했나요? 글쎄 뭐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이 어떤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는 있겠으나 예. 주목을 더 받기 때문에 긴장할 수는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수사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지금 경찰에서는 아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어쨌든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워딩은 그렇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하. 그리고 그러니까 처벌을 어떤
중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여긴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저는 동영상 못 봤으면 워낙 끔찍하고 그래갖고 이제 좀 봤으면 좋겠지만 이게 보기가 좀 힘들어갖고. 자, 피냄새가 좋다, 더 때리자.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그 본인들이 찍은 동영상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네,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때려서 아이가 피해 학생이 피를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냄새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중간에 폭행을 하다가 뭐 좀 심하게 뭐 그 옆에 목격했던 학생 말로는 1시간 넘어가니까 뭐 눈이 풀려서 잠깐 동안 그 눈이 풀렸다, 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4명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끔찍한 상황을 갖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기왕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뭐 더 때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 이런 얘기까지 가해 학생들이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 성관계 얘기는 뭐냐면 이러고 있는데 뭐 남자 불러서 뭐 이렇게 하면 풀어줄까 뭐 이런 또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 흔히 하는 뭐 또 고양이가 쥐 가지고 놀 때 굉장히 생명이 아니라 정말 장난감처럼 이렇게 다루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아이들이 같은 또래 아이들을 대하는데 같은 사람으로서 본 게 아니라 정말 무슨 맹수가 이 초식동물들을 가지고 놀듯이 그냥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배 팀장님,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가 성관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바로 요 전에 있었던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연동이 되는데 그때 여학생이 20대 남성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 바로 옆에서 이것을 도왔던 친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동료, 친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료 여학생이 있었고 이 동료 여학생의 매개가 돼서 계속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고 그때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울면서 거절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좀 데리러 와라. 엄마가 장사하고 있으니 집에 가 있어라 하는데 그 순간 이 사회에 대한 끈을 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펑펑 울면서 올라가고 그 CCTV에 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학원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 전 단계에서 막아줬기에 망정이지 더 극한 상황으로 갈 수 있었던 사건 아닌가요? 저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려, 걱정,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피해를 당하고 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협박이나 고통을 당할 거라는 예상을 했고 더군다나 그 무자비한 가학적인 그런 폭행을 하면서 나중에 성관계를 하면 풀어줄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엄청났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건이 신속하게 SNS를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이 상황이지 만약에 이게 계속 방치가 됐다고 하면 이 여학생도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컸었다라는 예상이 그렇죠. 아니면 가해 폭행을 당하다가 사고가 났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으면 정말 여기에 대한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일선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자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학교에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친한 친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오니까 7월에 있었던 강릉 여학생 폭행 사건 그건 무슨 내용이죠? 네, 그 강릉 여중생 6명이 후배를 7시간 동안 폭행해서 전치 2주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치 2주요? 네, 그렇습니다. 6시간 때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석연치 않지 않나요? 이제 전치가 얼마나 나오느냐의 문제는 또 이게 이 피해의 양상을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 사건도 피범벅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전치가 2주밖에 안 나왔냐? 물론 1차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 폭행의 어떤 과중성을 따질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왜 그럼 강릉은 7월달에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 보도가 안 됐냐? 있었다가 보도가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부산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강릉에서의 피해 여학생의 언니가 우리 동생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면서 올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사건화가 되니까 이 가해 여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단체방에서 했던 얘기가 공개가 됐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야, 이거 부산 얘기만 뜬 게 아니라 우리 얘기도 떴는데 어허.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이 우리 SNS 스타 되겠네. SNS 자기들이 그게 얼굴이 알려서 유명해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면 잊혀져. 어허. 또 한 사람은 우리 얼굴 누가 신상설계해서 우리 얼굴 돌아다니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돼. 이런 얘기들을 부모 중에 변호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걱정, 그러니까 아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죄의식이라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대화들이 주고받다. 지금 이 사건 이후에 김대영 기자님, 이 사건 이후에 7월 강릉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 취재가 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의 이쪽의 대응은 뭔가요? 대답은? 경찰의 대응은 지금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이제 지금 취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예.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제보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부산 강릉뿐만 아니고 예. 아마 뭐전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보도들이 계속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을 간단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나이하고 법의 적용. 잘 지금 다 뭐 소년법 폐지하자,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소년법 적용 대상은 19살이 안 된 그런 만으로 19살 안 된 예. 겁니다. 그 경우에 다 적용 대상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소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은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형사재판을 열리는데 형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 형법을 적용해서 형사재판하는데 그게 아니라 19살이 안 된 그 어린이기 때문에 일단 계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고 하는 게서 소년보호 사건이라는 걸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형사법정처럼 엄격하게 증거 따지고 기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판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자기 재량에 따라서 보호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중대한 경우도 소년원에 보내는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소년 보호 사건 소년부에서 처리하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전과도 안 남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 중이라는 걸 경찰이 알 수 없습니다. 공조가 안 되니까. 법무부하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거나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폭행. 자, 잠깐만요. 예. 19살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고, 예. 또 13세부터 14세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10살부터 19살까지 소년법 적용 대상인데 10살부터 13살까지는 예, 13살인가요? 원래는 형법에 의하면 이 나이 때는 아예 아무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예. 근데 소년법을 만들어서 그때는 보호 처분이라도 하자라고 지금 법을 둔 겁니다. 촉탁인가 뭐 촉법소년이라고. 촉법소년. 예, 촉법소년이라고 이때는 합니다. 감옥을 가거나 소년원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관찰 정도 할 수 있는. 보호관찰. 예. 그건 어디 들어가거나 그런 건 예, 아니고. 들어가는 게 소년원까지 아니고 할수 있어요. 소년원까지. 짧게 설명을 예, 드리면 예. 보호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반성문을 쓰거나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그 훈계를 듣는다라든가 예. 교양을 받는다. 보호관찰소가 따로 있나요, 그럼? 그 보호 관찰관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뭐 전가가 남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 송치가 되거나 잠깐만요. 구금이 되거나 이런 게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없어. 소년원도 안 가나요? 그러면 보호관찰 소년원 안 가요? 그러니까 소년보호 처분 중에 가장 10단계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9, 10단계로 가야 소년원을 갑니다. 소년원 가고 나머지는 그냥 보호관찰하고 대부분 반성문 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입학 감호라 그래서 13세까지. 예. 그다음 14세부터 19세는 아니 14세부터 19세까지도 그 소년보호 사건이 적용 대상이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범죄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뭐 강도를 했다거나 살인을 예, 했다거나 예. 그럴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열리는데 예. 다만 형사재판을 열어도 중하게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좀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 자체를 예.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도 15년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낮춰지는 거죠. 15년. 근데 이번에 그 인천 초동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20년 구형을 하면서 검사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한데 소년법의 또 특별법으로 이제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 15년까지밖에 형을 내릴 수 없는데 강력범죄는 가중해서 20년까지. 까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13세 미만의 아이를 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이 경감되는데 그것을 요 연령대의 아이들 중에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만약에 정말 중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 폭행만 된다면 이게 형사재판도 안 받고 그냥 소년보호 사건으로 빠지더라. 그러면 아무 기록도 안 남고 그냥 보호관찰관 한 명이요. 예. 소년 한 100명에서 150명을 담당합니다. 그 무슨 계도가 되겠습니까? 개정이 돼야 되겠죠. 네.
어떻게? 저는 이제 개정이 소년법 전체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강력범죄 일정한 그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흉포범죄.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정 강력범죄에 정한 20년형이나 소년법에 정한 15년을 그걸 개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년법의 전체적인 모든 죄명에 대한 그런 게 아닌 예. 특정한 중한 범죄에 한해서만 개정을 하자.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년법의 틀거리는 의미가 있으니 놔두되 그렇죠. 이 법을 악용하는 일부 극소수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른 네. 청소년들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감경 사유를 좀 이제는 좀 풀어주자. 그렇죠. 네. 그래갖고 좀 형량을 좀 늘리는 그렇습니다. 좀 엄벌에 취할 수 있는 특히 보복 폭행. 보복 특히 폭행. 보복 예. 범죄. 보복 범죄를 특히 강력하게.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관심이 끝나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범죄의 근원에는 우리 사회가 있고 그리고 이 잘못된 범죄의 근원이 되었던 기득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되 반드시 이런 문제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언론도 경찰도 사건이 터졌을 때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그런 접근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혹은 관계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언론과 9월 6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후미진 골목으로 끌고 가 소주병과 철골 자재, 의자 등으로 사람을 1시간이나 무차별 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폭력을 알고 보니 14살 여중생들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리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그릇된 인식이 청소년 범죄를 더욱 잔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점점 더 잔인해지는 청소년 범죄와 우리나라의 소년법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동영상 보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못 보겠던데요. 심약한 저 같은 사람도 못 보겠더라고요. 무료 급식을 1년 동안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서워요. 네, 그 안에는 또 다양한 범죄자들이 같이 말로 있지 않나요? 만들었잖아요. 말로. 그렇습니까? 예. 교정시설 내에서는 푹 폭력, 하고 20년 산 사람들 교정시설 내에서는 폭력이 없습니까? 일치 없어요. 그렇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네, 예. 너무 살벌해요. 근데 저 보니까 막, 그렇습니다. 피 흘린 거 보고 양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정말 또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여자아이가 있고 해서 예. 소름 끼쳐서 정말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또래요? 예. 딸 있나요? 예, 예. 몇 학년이? 저보다는 조금 더 어립니다. 저보다는. 저는 딸이 고2인데 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왕따로 지내갖고 아유, 그럼 더더군다나 이제 마음이 더 아프셨겠죠. 무감각 왕따. 다른 사람 왕따 시키는데 자기는 왕따인지 모르는. 그거 별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따님의 명예를 훼손하시는 걸.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래갖고 저 이제 캐나다로 운동시키다 운동도 안 돼서 캐나다로 보냈는데, 한 번 내가 그 일기장을 보고 한참 운 적이 있는데, 그 일기장에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다. 아이고.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곧 또래 애들 또 유행어였대요. 아우,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내 정치든 뭐든 관계없이 이거 보내야겠다. 자식이 가장 크죠. 근데 저 아이들도 사실 대한민국 아이들인데 저 그러니까요. 모습이라서 예. 너무 처참합니다, 사실. 저 엄마가 벌써 2달 사이에 저런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처음 자리하셨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직 경찰로서 네. 얼굴을 듣기가 부끄럽죠. 네, 그 경찰관이 이제 이번에 부산 사건, 강릉 사건 사실은 굉장히 미진한 수사 그리고
이 피해 아동들, 피해 청소년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그런 심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업무에 매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으로 사실 저는 솔직하게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보면 저런 피해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예. 평생 트라우마, 애상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청소년을 향한 어떤 가해, 잔혹한 그런 범죄, 정말 국가적으로 시스템 총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하는 알겠습니다. 교훈을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전직 경찰로서 부끄러우니까 카메라 보지 말고 고개 숙이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영 기자님,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보는 분들이 너무 이 정치나 사회 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프트하게 연성화 시켜갖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보는 분들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얘기하면 정말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국민들, 많은 네티즌들 혹은 시청자들께 욕먹을 정도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웃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예.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그 중범죄 사건이 연간 2,00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요? 네, 청소년 사이에서. 그리고 이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예. 만 10세부터 14세 지금 이제 이 사건 부산에서 그렇죠. 발생한 이 폭력 만이죠. 사건의 아이들이 10세부터 14세.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14세였는데 이 아이들이 그 법원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데 이것 또한 연간 뭐 몇만 건씩 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사건으로 이어져서 처벌까지 혹은 뭐 보호 처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법무부의 기본적인 통계 자료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 또한 그 아이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가정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1일 그 부산 사상구의 한 공원에서 예. 여중생 2명이 그 동갑내기인 여중생을 폭행하고 그 폭행한 장면을 또 찍어서 그대로 SNS에 또 본인들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범죄 2명인 줄 알았더니 결국 4명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 전에 또 7월 달에 1차 폭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복 폭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범죄 의식이 기본적으로 좀 결여돼 있는 상태.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시중의 여론이라는 것은 이 폭행이 일반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극악무도한 범죄다. 이런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 이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처벌을 하는 것이 응당 맞다, 옳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김 있습니다. 기자님. 네네. 자, 평가도 평가지만 지금 이제 하도 기사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겉돌면서 기사를 접해요. 그래서 기사 이제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서 7월에 폭행이 있었고 보복 범죄라고 하는 보복 폭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요 경과 과정만 조금 드라이하게 네네. 아주 팩트만 좀 전해 주시죠. 네. 정리를 해갖고. 지난 7월 달에 이 피해자인 C양이 동갑내기인 A양, B양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갑내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 14세의 동갑내기입니다. 당시 피해를 받고 나서 14세가 넘었나요? 14세인가요? 만 14세입니다. 정확히. 당시 피해를 입고 나서 이 사건을 C양의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조사가 다소 미흡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가해자인 두 학생은 거기에 대한 빌미를 잡고 계속해서 이 피해 학생에게 뭔가 좀 가학적인 협박을 표현도 하고 하고. 협박도 예. 하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2개월이 지난 9월 1일 날 예. 다시 이 C양을 불러갖고 또 폭행을 재범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학생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통화를 했다는 게 명분이었고 또 다른 명분은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혹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거만하다 뭐 이런 건데 비교적 일상적인 생활에서 누구나 좀 범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이랄까요? 예. 이런 건데 그 갈등의 해결 방식은 굉장히 폭행적이었죠. 그리고 유인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유인을 했는 물론 이제 집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안 받으니까 결정적인 장소에서 이 친구를 데려다가서 이제 어떤 으슥한 공원 예. 한 귀퉁이에서 폭행을 가하게 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양주열 변호사님. 저러면은 7월서부터 그 폭행을 했고 7월에 폭행의 원인은 뭡니까? 6월 29일, 그러니까 7월 초 6월 29일 예, 6월 폭행이었는데 그 6월 29일이면 87년 6.25 선언이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폭행이
이제 그 가해 학생, 예. 가해 학생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가해 학생 남자친구가 이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나 봐요. 예. 그래서 그 통화를 하게 된 걸 계기로 해서 노래방에서 때립니다. 처음에 1차 폭행은.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와 왜 통화를 그렇죠. 하느냐? 왜 전화를 시기 하느냐. 질투심으로 너 사이에 끼어들었고 내 남자친구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상적인 뭐 이런 예, 얘기였겠죠.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빌미로 노래방에서 폭행을 하는데 노래방에서 때리면 이게 2차 노래방 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폭행도 그렇고 1차 폭행도 그렇고 너무 잔인하고 이 아이들의 범죄로 믿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안에서 때리는 소리가 못 나가게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마이크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고요. 그때도 이미 얼굴이 만시하게 되는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 후드티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갈 때 또 후드티를 뒤집어 씌워서 어깨동무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 사장 입장에서는 아이가 안에서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1차 폭행 때도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1차 때 신고를 했고 1차 때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 피해 여학생이 제 생각엔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웬일인지 모르는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보복이 두려웠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 게 문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은 어떻게 입장을 했냐면 원래 이제 경찰은 옆에 있어요.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피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피해자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이 가해자 얘기를 듣는 게 순서니까 예.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여러 번 알아보는데 연락이 안 돼서 못했다는 건데 제 수수께는 아마 이 여학생은 신고를 해놓고도 나중에는 두려웠을 것 같고 또 그 경찰들이 학교에까지 연락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오히려 가해 학생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 더 가혹한 폭행이 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저는 좀 안쓰러워요. 그리고 이번에 폭행할 때는 유인 폭행이라고 보도 나오는 건 지금 확신이 안 된 건가요? 확실하게 확인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오늘 정도에 아마 영장을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바로는 뭐 다른 이유로 해서 불러냈다며 거기에 가봤더니 기다리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공장 근처로 데려가서 인적이 굉장히 으슥하고 주변에 막 휴번했지만 이후에 2차, 3차 추가 조사가 안 됐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2차 그 폭력이 9월 1일 날. 일어난 것이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혹시 내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도 자, 9월 1일 사건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죠. 9월 1일. 네, 이제 9월 1일 날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아이가 빌려간 옷을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여학생은 그 한 명의 여학생이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하고 그 현장을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예전에 나를 폭행을 했던 가해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 3학년 학생도 거기 있었던 그럼요.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무려 1시간 정확하게 40분간의 무차별한 1시간 40분이요? 폭행을 당하게 된 거죠. 1시간 40분. 네. 결국 지나간 시민이 이걸 발견하고 혈흔이 온 몸에 묻어 있고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의 이 학생을 발견하고 119와 112에 신고를 하게 된 저기 지금 것이죠. 그 CG 나온 거 보니까 가해 학생들이 15세, 14세, 13세. 그러니까 학년으로 따지면 3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1명, 1학년 학생 1명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4명인데. 근데 저 이제 D양은 1학년 학생일 수도 있고 일찍 들어간 2학년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지금 그 언론에 잘 특정이 안 돼요. 그냥 저 나이로만 나오고. 지금 13세라고 하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올해 9월 이후에 생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만 학년이면서 14세가 안 되고 9월 이후에 생일이기 때문에 13세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처분이나 그 반성이나. 내용 조금 이따 네. 차근히 짚어보고요. 김대영 기자님.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은 경찰을 통해서 보도된 게 아니고 SNS 상으로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SNS 상에 알려진 걸 기자들이 먼저 쓴 겁니까? 아니면은 경찰을 통해서 알려진 건가요? 사건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양 변호사님 알고 왜냐면 계시나요? 이게 그 기자님들도 모를 정도로 시청자 국민들이 지금 두루뭉술하게 퉁퉁퉁퉁 기사들이 치고 넘어가는데 어디에서 허점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SNS에서 화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폭력의 경악한 어떤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걸 퍼날랐죠. 처음엔 이렇게 됐던 거로 네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16세 다른 선배한테 이제 이걸 보내줘 SN 그렇죠, 보내죠. 그 사진을 맞습니다. 찍어갖고 네네. 보내고 감옥 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그 선배가 너무나 끔찍해갖고 그 선배가 SNS 상에 올렸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가해 학생이 가해 그 학생을 때리고 폭행을 하면서 그걸 동영상을 찍습니다. 동영상,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자기 그 남학생 선배한테 그걸 동영상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결국 이걸 SNS상에 아, 옮긴 남학생 겁니다. 선배가 올린 거군요. 그렇게 돼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처음에 문제가 됐던 전화 통화했던 그 선배라고 하는 건 아직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선배 남학생한테 올리니까 너무나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그 학생이 올린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보도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다시 이 보도의 원점으로 무기 같은 것들 위험한 물건이 널린 곳에 미리 들어가서 장소 다 배정을 한 거예요. 섭외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장소 이렇게 답사도 사전 해놓고 답사를 한 여기가 겁니다. 가장 적합할 것이다. 네, 네. 인적도 드물고 네. 흉기를 쓸 수 있는 것도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폭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애가 그냥 겨우 겉옷까지 정도 가려서 상처를 입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오죽했으면 보고 신고를 길을 가다가. 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백 팀장님, 네. 1차 폭행 때부터 한번 좀 네. 어쨌든 뭐 지금 기사 나온 거로 추정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렇게 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경찰의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왜 그때 제가 묻겠습니다. 왜 축소를 했는지. 네. 이제 6월 29일 날인데 이 가해 학생이 5명으로 지금 나와 있죠. 6월 29일 5명이에요? 6월 29일 날도 전체 흐름이 전체적인 학생 애들이 5명이었어요. 이번엔 4명.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3학년이죠. 예. 지금 피해 학생은 2학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여학생이 내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 남자친구랑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3학년은 다른 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여학생을 만나서 추궁을 하고 이제 구타를 시작을 한 거죠. 방금 양지열 변호사 설명하셨지만 그런 상태인데 이게 6월 29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머지 그 학생 말고 나머지 4명의 학생은 그 다른 학생들은 이제 가담을 하긴 했는데 예. 아주 주 가담은 아닌 것이죠. 그 타 학교 3학년 학생이 집중적으로 주도적으로 구타를 했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서 30일 날 부산 그 강서경찰서에 신고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 아이를 진술 조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데 이미 가출한 상태였어요. 그게 연락이 안 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연락을 했는데 결국 이 사실이 이 가해한 여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피해 학생도 가출하고 네네, 있었던 그렇습니다. 상태인가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피해 진술 조서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결국 출석 요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어도 피해자가 진술이 안 되니까 이제 가해자의 특정을 해야 되는데 피해 진술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좀 미진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사실을 한 가해 학생들이 너 만나면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학생 계속 가출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이 지금 그 피해 학생이 아마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못 나가고 했던 부분들은 이 가해 학생들을 피해서 다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결국은 이 사건이 보도가 되기 이전에 2차에 걸쳐서 9월 1일 날 폭행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9월 1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 학생이 집에도 연락이 안 되고 학교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때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30일 날 한 거죠. 그렇죠. 6월 30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이 찾아갔을 때는 연락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피한 겁니까? 그건 지금 확인이 안 그 되는 거죠. 피해자가 일단은 경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피한 걸로 그렇게 피한 알려지고 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엄마하고는 딸하고는 연락이 돼서 어쨌든 신고